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이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 다음 시간에 보어의 원자 모형 할 건데 그게 또 좀 재밌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해놔야 되는 게 물리원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2학기 때 물리원 선택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똑같은 내용 나오는 거니까 연결해갖고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 자, 보시면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중심 외두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요. 여행 갔어. 죽었다. 자, 원자 핵이 있고요. 바깥쪽에서 누가 돌아다녀요? 전자가 돌아다녀요. 전자가 돌아다녀요. 원자 핵 안에는 뭐 있어요? 양성자도 있어요. 또 누구도 있어요? 중성자도 있어요. 뭐 요런 것도 우리 배웠어. 맞죠? 그러면 원자 핵,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거를 우리는 처음부터 얘네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았을까? 그건 아니겠지. 그럼 걔네들이 빨리 들어와. 언제? 목요일? 내일 8시에 와도 되고. 내일 8시요? 공부 좀 모르겠는 거 좀 확실하게 좀 해갖고 내일은 100점 맞고 가. 네. 자, 양성자 어떻게 발견됐어요? 중성자 어떻게 발견됐어요? 전자 어떻게 발견됐어요? 핵 어떻게 발견됐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되고, 요렇게 갖고 발견됐구나. 그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접근해 갖고 들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들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된 거는 누가 발견됐느냐? 전자가 발견이 돼요. 전자가 발견이 된다라는 거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그 그림 한번 볼게요. 전자의 발견해서 톰슨 1897년에 책 보세요. 음극선 진공 방정 간에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빛을 내는 선이 나오는데 이 선을 음극선이다라고 해요. 요걸 톰슨이 발견한 건 아니고요. 벌써 1897년 훨씬 이전부터 음극선이라는 실험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던 거지. 그리고 한참 뒤에 톰슨이 요 음극선 실험을 가지고 뭘 했느냐, 여러 가지 다른 실험들을 해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음극선에 대해서 보실 테니까 보세요. 여기가 진공관이래. 진공관이고 지금 긴 쪽이 플러스 극이 되고요. 요거는 기억해 주세요.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 돼요. 전극에서 건전지에서. 그럼 이쪽을 이렇게 플러스로 가고 마이너스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전류의 방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지금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지금 연결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연결이 안 돼 있네. 그치?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전류가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흐르겠네. 그럼 안 흘러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요 전압에다가 고전압을 엄청나게 높은 전압을 걸어줬더니 전류가 흐르더라라는 거지. 신기하네? 왜 흐르지? 라고 해서 요 내부에다가 형광물질 같은 것들을 뭐 넣어놓거나 또는 발라놓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느 쪽에서 이렇게 나오나라는 거를 관찰을 해봤더니 어느 쪽에서 나왔느냐? 이쪽에서 이렇게 나왔고 이렇게 가는 거가 이제 관찰이 되더라라는 거야. 무슨 극에서 나왔지? 쭉 따라가봐. 무슨 극이야? 마이너스 극 쪽이죠. 그래서 음극선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음극에서 튀어나온 뭔가 빛이다, 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갖고 음극선이다라고 표현을 해준 거지. 요게 일반적으로 원래 실험으로 있었어요. 발견돼갖고 사람들 사이에 좀 인기가 있었나 봐. 물론 이제 나도 뭐 그때 당시에 뭐 태어난 건 아니니까 뭐 그랬다고 얘기만 들은 거고. 왜 늦었어? 그럴 수 있지. 꿀잠 잤어? 몇 시에 잤는데 어제? 4시에 자서 2시에 일어난 거야?
자, 톰슨은 요 실험에다가 뭐 했냐면 첫 번째 요 앞에다가 어떤 입자를 갖다 놔봤어. 입자를 갖다 놨더니만 그 뒤에 그림자가 생성되는 걸 알아냈대요. 그림자 왜 생겨요? 빛이 쫙 가는데 민정이를 뚫고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생기는가?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공간이 생기는 거지. 그 부분은 우린 뭐라 그래? 그림자라고 표현해 주는 거지. 근데 이렇게 빛이 쭉 가는데 태주인의 냄새 좀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휘어가면 거기 그림자가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기겠지. 그냥 그림자가 생겼다라는 얘기는 이 친구가 뭔진 모르겠지만 직진하는 성질을 가졌군요. 그냥 요 정도만. 재밌네. 한 번 더 실험해보자. 그 친구가 누군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보자라는 거지. 두 번째는 뭘 갖다 놨느냐? 거기에다가 바람개비를 갖다 놨어요. 자, 바람개비 갖다 놨으니까 웬걸 바람개비가 뭘 하더래? 회전을 하더래. 회전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일까요? 입자가 와서 부딪혔다는 얘기야. 누가 와서 부딪혔다고? 입자가 와서 부딪혔다는 얘기야. 파동의 성질로는 바람개비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봐봐. 움직이죠? 근데 파동, 보통 이제 내 소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안 움직이죠? 왜 눈치를 봐, 세민이? 안 움직이죠? 야, 이거야.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다?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다. 여러분들 통합과학 시간 때 뭐 배웠냐면 운동량이라는 거 배웠어. 또 뭐도 배웠냐면 충격량이라는 것도 배웠어. 운동량은요, 물체 질량 값에다가 속도 값을 곱해준 값으로 계산을 한다고. 근데 그 충격량이 이 운동량의 변화란 값으로 구할 수 있어.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결국 질량을 가지고 있는 입자가 있어야지 충격량이 생길 거다는 얘기야. 결국 바람개비가 돌아갔다는 얘기는 충격량이 생겼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힘을 받아갖고 힘을 받는 시간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얘가 움직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바람개비가 돌아가? 그럼 걔는 빛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빛이 아니라 뭐였구나? 입자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이해 갔죠? 오케이. 자, 세 번째는 뭘 했느냐? 세 번째는 위에다가 N극을 설치를 하고 밑에는 S극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자기장 공간을 만들어 놔봤어요. 자기장 공간을 만들어 봤어. 자기장 공간을 만들어 놨더니 그 음극에서 나오는 그 음극선이 뭐가 됐느냐? 휘어지는 현상이 생겼어요. 휘어지는 현상이 생겼어요. 휘어지는 현상이 생겼어? 그걸 우리 뭘 알아낼 수 있냐면 걔가 음극선이 전하를 띠고 있군요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요? 이거 배웠죠? 희승아, 이게 누구의 방이야? 아니, 뭐가 흘러야지 주변에 자기장 생겨? 그치? 얘가 누구 방향이야? 전류 방향이야. 전류 방향 어디에서 어디야? 전류인데? N극 S극은 자기잖아, 자기. 이거 아이 참. 마이너스로? 그치. 마이너스로. 어디에서? 그렇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가면은 자기장이 그 주변에 이렇게 방향으로 생겨요 안 생겨요? 이런 거 배웠잖아. 세민 기억나요? 네. 세민한테 물어볼 거 그랬나? 그치. 다음부터 세민한테. 자, 그것도 배웠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뭐도 배웠냐면 이것도 배웠어. 이거 말고 이거 기억나요? 자, 이쪽에 N극이 있어. 이쪽에 S극이 있어. 그럼 N에서 S극으로, N에서 S극으로, N에서 S극으로, N에서 S극, N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자기장, 이렇게 자기장의 방향을 쌤은 뭐라고 할 거냐? B라고 할게요. B. 그리고 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전류를 갖다 놓는데, 조선의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칠판 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긴다라고 치자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요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치자 이거지. 그럼 여기가 무슨 극? 플러스 극. 여기는 무슨 극? 마이너스 극.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이제 전류가 흐른다라고 치자고. 칠판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우리는 이제 공통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X라고 표현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뭐로 표현하자고? X.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점 이렇게 표시해주면 나오는 방향이야 이렇게. 이거 이제 다 전 세계적으로 과학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쓰자라고 한 거야. 알겠죠? 자, 어쨌든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치면은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 생기잖아. 그럼 얘의 자기장의 방향을 보면 전류가 지금 칠판을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자기장이 만들어지니까 여기는 오른쪽, 여기는 아래쪽, 여기는 왼쪽, 여기는 위쪽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위에 부분을 보니까 도선의 위에 부분을 보니까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같아졌어요. 맞죠? 그러면 이 자기력선의 밀집된 정도가 어떻게 될까? 계속 밀집된 정도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더 강해질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요 서로 수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밑에 보면요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반대쪽으로 작용하니까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약해지겠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자연은요 한쪽이 세지고 한쪽이 약해지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확산 현상이나 바람 불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 한쪽이 많고 한쪽이 농도가 높고 한쪽이 농도가 낮으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언제까지?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한쪽이 자기장이 세지고 한쪽이 약해지는 걸 자연은 싫어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얘는 어떻게 하고 싶고 약하게 만들고 싶고 얘는 어떻게 하고 싶어? 강하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저전류 위에서 아래로 도선에 힘이 작용을 해요. 힘.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내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NSS 방향,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 오케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 이렇게 해갖고 이거 찾아가지고 무슨 했던 거 같아? 태준아? 했던 거 같죠? 기억이 없어? 민정이 했던 거 같지? 됐어. 그런 거 했어. 그럼 이제 봐봐. 뭐를 걸어줬다고? 자기장을 걸어줬지? 자, 자기장이 이렇게 걸어줬더니 여기서 나오는 음극선이 어떻게 됐느냐? NSS 방향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NSS 방향이야 이렇게 됐는데 얘가 힘을 받아갖고 어느 쪽으로 했냐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 있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칠판 뒤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걸 관찰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애로 인해서 전류가 만들어졌다 안 만들어졌다?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지. 전류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전류 뜻 자체가 뭐야? 뭐의 흐름이야? 전하의 흐름이잖아. 얘가 뭘 띄고 있다? 전하를 띄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럼 무슨 전하인지 궁금해 안 궁금해? 물론 넌 안 궁금하지. 근데 시험에 나오니까 무슨 전하인지 궁금해.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더 하죠. 전기장 공간에다 갖다 놓은 거야. 뭐 쉽게 어렵게 하지 말고 위쪽에 플러스 극이요. 밑에 마이너스 극이요. 이런 식으로 전기장 공간에 만들어 놓은 게 된 거지. 만들어 놨더니만 걔도 마찬가지로 휘어지는 현상이 똑같이 생겼어. 무슨 쪽으로 휘어졌을까? 전자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도 연결했는데 자꾸 N극에 쓰기 네가 희생이야? 아니야. 괜찮아. 최희성 말고. 최희성 말고. 자, 무슨 극으로 휘어질까요?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플러스 극으로 휘어지는 걸 보고 얘가 무슨 전하를 띄고 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가 이 공간 내에서 움직여서 전하의 흐름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 음극선 자체, 이 진공간 내에서도 전류가 흐를 수 있었겠군요 라고 정리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광물질을 발라놔갖고 걔네들이 부딪히면서 현광물질이 이제 발하는 형태로 우리가 보기는 했지만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그러면 이 친구들이 결국 모든 원자에 다 포함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그 입자가 모든 원자에 포함하고 있어요 라고 정리한 게 톰슨의 원자 모형이 되는 거고요. 됐니?
톰슨의 원자 모형 전에 0번 돌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돌턴의 원자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원자가 있어. 입자를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있어. 그걸 우린 나는 원자라고 할 거야 라고 표현해준 돌턴의 원자설이 있어요. 걔는 그냥 이렇게 구의 형태로만 표시를 했단 말이지. 근데 그때 당시에도 원자는 정기적으로 뭘 띠고 있어야 돼? 중성을 띠고 있어야 돼요 라고 이제 주장을 다 사람들이 했단 말이야. 전하를 띠고 있지 않으니까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어야 돼 라고 했는데 그 원자 안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딱 생겼네. 그거 그러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야? 정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야? 그래서 전자라고 표현을 해준 거고, 영어로 표현하면 세민아? 희승이가 영어 잘하지? 희승아? 영어. 전자. 일렉트론.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거 봐. 세민이 또 뻘쭘해 할까 봐. 배려심이 아주. 자, 일렉트론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게 된 거야. 됐나요? 그러면 모형이, 이 친구의 원자 모형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둥그런 모양의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는 입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약간 이제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약간 이제 그런 중성 비스무리한 태주나 그런 애로 되어 있고, 아직 입자인지 모르니까. 근데 걔가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고 있고 마이너스를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요렇게 박혀 있어요 라고 표현한 게 톰슨의 원자 모형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나중에는 그 입자의 휘어지는 정도, 힘을 작용을 시켜갖고 휘어지는 정도를 이용해갖고 그 친구의 질량도 측정을 하고요. 그 친구의 전하값이 얼마다라는 것까지도 같이 측정을 해줘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전하량도 엄청나게 작은 전하량을 갖고 있군요 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지. 전자 발견 괜찮죠? 어렵지 않죠? 왜들 다들 이렇게 힘들어 보이니? 민정이만 제일 괜찮아 보이는데? 예, 아파 보여요. 아파서 어떡해. 그건 네가 그냥 머리를 안 감아갖고 그냥 왔겠지. 머리 어제 감았어요? 예. 그렇다고 칩시다. 두 번째 갈게요. 보성이 졸린 것 같은데? 힘들어요? 왜요? 피곤해요? 예? 희승 괜찮아요? 왜요? 어디 아파요? 어디 아파요? 그냥 졸린 거잖아. 히터 틀어놔갖고 그런 건가? 히터를 좀 내 쪽으로 옮길게. 오늘 기온이 낮아갖고. 오늘 수업하다가 졸는 거 아니에요? 나 어제 계속 졸았어. 수업하다가. 사과요? 그냥 비몽사몽이었어 계속. 자, 두 번째 갈게요. 과격하네. 야, 건드지 마. 성질 알면서 왜 건드려? 두 번째는 원자 핵의 발견이다 라고 제목을 쓸 거고, 누가 했느냐? 러더퍼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원자핵이 발견됐어요 라는 건 이제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자. 원자핵이 발견이다. 오케이. 톰슨 원자 모형 알겠어. 근데 너 질량 엄청나게 작다며.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6제곱그램인가 그럴 거야 아마. 엄청 작어.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인가 그래. 엄청 작어. 그럼 엄청나게 이제 작은 애니까. 그럼 내가 거기다가 알파 입자를 너한테 한번 쏴볼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한번 가보자. 자, 원자에게 내가 알파 입자라는 애를 쏠 거야. 알파 입자, 그 입자를 쫙 쏠 건데 원자가 워낙 작으니까 걔한테 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굉장히 얇은 금으로 되어 있는 금박,
어마어마하게 얇게 하면은 원자 한 줄로 쭉 배열되지 않을까 이런 착각을 하면서 그런 실험을 한 거야. 오케이? 원자 지름이 얼만데? 10-10제곱미터인데 암만 얇게 한다 하더라도 10-10제곱미터를 하겠냐고. 그 정도로 할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자에서 1mm를 1000만 등분해야지 10-10제곱미터가 돼. 1mm를 1000만 등분. 그럼 1mm를 1000만 등분하는데 금을 암만 금이 얇게 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1000만 등분 한 정도로 얇게가 되지는 않겠지. 어쨌든 최대한 얇게 금박을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다가 내가 알파 입자를 쏠 거야. 쏘세요. 쏘세요. 우후. 쏘세요. 이렇게 쐈어. 쐈는데 생성했을 때는 얘가 맞다면 알파 입자가 전자에 비해서요. 질량만 차이 나더라도 대략적으로 한 8000배 정도 무거워요. 얼마 무겁다고? 8000배 정도 무거워. 나중에 알게 됐지만 알파 입자가 누굴 뜻하느냐? 헬륨 2사짜리 질량수를 가지고 있는 원자 핵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헬륨 원자 핵이니까 얘는 무슨 전화를 띌까? 플러스 전화를 띠겠지? 플러스 전화를 띠게 되는데 질량수가 4잖아. 얘는 전자 하나라고 양성자 하나의 질량은 대충 2000배 정도 차이 나거든. 그럼 2000배 차이 나는 게 4배 차이 나니까 8000배 정도 차이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됐지? 그럼 내가 8000배나 무거운 애를 원자에게 쐈어? 얘 입자하고 부딪혀갖고 얘가 튕겨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까 못할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실제로 혹시나 모르고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주변에다가 스크린을 쫙 설치를 해놓는 거지. 설치를 쭉 설치를 해갖고 실제로 실험을 하니까 거의 대부분은 반대편에 이렇게 뒤에 스크린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형광물질 발라갖고 여기에 도달했다 안 도달했다 이렇게 화학할 수 있는 형태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됐는데 와우, 이 뒤쪽에서 이렇게 나온 애가 생긴 거야. 와우. 이렇게 휘어지는 애도 생긴 거야. 이제 분석해.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 혜준아, 질량이 8000배나 차이가 나는 애가 이겼네. 그거야? 볼링공 있잖아. 저기 개미 조그만한 애가 있는데 볼링공이 이렇게 개미한테 빡 이렇게 굴리니까 개미가 으아 해갖고 이렇게 되겠어? 되겠냐고. 어벤져스 게임이야? 캡틴 아메리카 새로 나온다던데? 그 날아다니는 사람 있잖아. 흑인인데 얼굴 개잘생긴 사람. 아, 그렇다고. 캡틴 아메리카는 죽었나? 죽었어?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어쨌든 튀어나왔어. 휘어졌어. 얘 플러스 전화 띄고 있다며. 2 플러스의 전화량을 띄고 있거든요.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는데 얘 마이너스 전화고 있지. 그럼 걔네들이 인력이 작용한가? 그래서 이렇게 휘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정도로 휘게 하려면 더 강력한 게 필요한 거야. 전자로는 좀 부족해. 그럼 과연 누가 이렇게 휘게 했었고 누가 이렇게 튕겨나가게 했을까? 튕겨나온다는 얘기는 무조건 얘보다 질량이 무조건 커야 돼. 희승이가 막 뛰어가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애하고 부딪혔어. 그럼 누가 튕겨나가겠어? 네가 튕겨나가겠어? 그럼 초등학교 1학년 불쌍도야라. 그 초등학교 1학년 애가 튕겨나갈까? 누가 튀어나가겠어? 못해도 몸무게가 네가 3배 이상 클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닌가? 초등학교 1학년 몇 킬로 나가지? 그래도 한 20킬로 나가지 않을까? 그치? 저 60kg예요? 안 돼? 넘어? 얼추 3배? 네. 얼추 3배? 네. 한 50 나가니까? 네. 50까 60 사이? 네. 예. 후반? 네. 50 후반? 예, 알겠어요. 어쨌든 튀어나간다는 얘기는 이 친구 질량보다 훨씬 큰 애가 그 원자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자 안에 있다. 전자로는 설명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전자로 설명 안 되는 현상이 지금 2가지나 생겨났는데 거기서 우리가 또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거는
극히 확률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확률로 얘네들이 나타났어요.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직진했다. 됐어? 그래서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 튕겨 나왔다. 무슨 소리야? 누구보다? 알파 입자보다 질량이 큰 입자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요거. 두 번째. 그냥 이러고 있어. 두 번째. 자, 휘어졌다. 휘어졌다라는 얘기는 자,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그 알파 입자보다 질량이 큰 입자 자체가 얘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무슨 전하를 띄고 있는 거를 하나로 다 통합해갖고 지가 다 갖고 있다라고 친다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양이 커지겠죠. 그럼 플러스끼리 뭐하니? 서로 밀어내지, 청력작용하지. 근데 그 값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친다면 우리가 어디다가 쌌어? 금에다가 쌌잖아. 그럼 1번부터 20번까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20번보다 훨씬 더 큰 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걔가 모두 걔에 몰빵해갖고 거기 플러스 전하를 다 가지고 있다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얘가 다 가지고 있다는 꼴이 되는 거잖아. 맞죠? 가지고 있다라고 친다면 플러스 전하량이 클수록 청력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할 거니까 이렇게 휘는 힘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생기는 거지. 결국은 고 입자, 질량이 큰 입자 그 친구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알파 입자도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고 그 친구도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으니까 지네들끼리 뭐가 작용을 해서 청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휘게 만들었을 거야 라고 저도 정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세 번째는 거의 대부분 근데 얘네들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값의 확률이 너무 낮아. 너무 낮다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의 알파 입자가 뭐 했다? 직진했다라는 얘기야. 직진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 확률이 낮고 거의 대부분이 직진했다라는 얘기는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그 입자가 매우 크다면 확률이 높겠죠. 부딪혀갖고 튕겨나온 애도 많을 거고 휘어지는 애도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걔가 어떻다는 얘기야? 매우 작군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해서 그 친구를 우리는 통합적으로 뭐라고 하자? 원자 핵이라고 하자. 무슨 전하를 띠고 있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이라고 하자라고 정리되는 게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에요. 오히려 톰슨의 음극성 실험보다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해당되는 이제 실험 내용을 해석하는 문제들이 뭐 좀 더 나오기는 해요. 근데 둘 다 그냥 해석에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계산하는 거나 뭐 이제 더 응용해갖고 더 문제가 나올 만한 게 건덕지가 별로 없어서 텐션 눈 좀 떠줄래? 건덕지가 별로 없어서 그래도 같이 연결해갖고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 책에 66쪽과 67쪽의 내용이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67쪽의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러더퍼드도 원자 모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톰슨의 원자 모형을 계속 쓸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러더퍼드도 원자 모형을 새로 만든다라고 친다면 중심부의 질량은 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굉장히 작은 입자가 있고 그 주변에 전체적으로 원자가 되고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는데 얜 플러스고 얜 마이너스잖아. 서로 뭐가 작용할까? 인력이 작용하지. 그럼 얘가 자꾸 끌려와 안 끌려와? 끌려오겠지. 질량이 작은 애가 끌려올 거 아니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터져. 부딪혀갖고 터져. 그래서 가운데서 작용하는 힘이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걔가 안 끌려가는 방법은 열심히 그 주위를 원운동하는 수밖에 없어요. 태양 주변에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얘네 둘 사이에 만유인력 작용하기 때문에 서로 인력이 작용한단 말이야. 그냥 냅두면 지구가 태양 쪽으로 이렇게 끌려갈 거란 말이야.
안 끌려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원운동하면 돼요. 원운동하면 중심을 향하는 그 힘이 작용했을 때 원운동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그 궤도를 계속 일정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 주변에 지구가 공전하는 같은 그런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다음 장 넘겨봐. 조금만 더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양성자의 발견 3번, 그 다음에 4번 중성자의 발견 나와 있는데 얘는 그냥 책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양성자 발견 1886년 톰슨이 전자 발견한 거, 음극선 실험으로 전자 발견한 게 1897년이었어요. 근데 양극선 발견이 1886년이야. 그거보다 11년이나 더 앞섰죠. 그 음극선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앞섰겠지. 왜? 양극선이 왜 나왔겠어? 음극선 실험이 있네? 그럼 이제 또 똘끼 발동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을게? 뭘 발견하려고 할까? 야, 음극선이 있으니까 양극선도 있겠지 하고서 그거 발견한 게 이제 골드슈타인이 발견했다 이거지. 자, 진공 공방정관에 소량의 수소기체를 넣고 방전시킬 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입자의 흐름을 발견했어. 그래서 이거를 양극선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지. 누구 기체를 넣었다고요? 수소기체를 넣었죠. 수소는요. 수소는 H 원이에요. 양성자 몇 개? 한 개. 중성자 있어 없어? 없어. 전자 몇 개? 한 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결국은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 양성자 하나 자체가 그냥 그 바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원자 핵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얘네들을 넣었어. 여기다 넣었어. 수소기체를 쫙 수소기체 여기다 쫙 넣었어. 쫙 넣은 상태에서 이쪽에 무슨 극선이 나와? 음극선이 나오지. 음극선이 쫙 고속으로 쫙 가고 있는 상태에서 수소기체하고 부딪힐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부딪히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양성자하고 전자로 나눠지는 거야. 그럼 전자는 그대로 플러스 극쪽으로 이렇게 가겠지. 맞지? 그럼 나눠진 상태에서 플러스 입자를 가지고 있는 양성자는 글로 가 반대로 가? 그렇지. 반대로 이렇게 가겠지. 반대로 가는 그 흐름을 찾았다 이거지. 어떻게 찾았어? 요 극판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은 거야. 구멍을 뚫어 놓으면 플러스 입자가 쫙 가는 동안에 여기에 도달해 갖고 전류를 이렇게 전하를 흐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구멍을 뚫어 놓고 뒤에다가 스크린 설치한 거지. 쫙 가다가 구멍을 통과하고 이래 하나들이 뒤에 이제 스크린상에서 현관물질 발라놓으면 도달하는 애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요거 이해가요? 요렇게 해갖고 양극선도 있어. 이렇게 실험만 했는데 원자핵을 발견한 러더퍼드가 야 그게 바로 내가 발견한 원자핵 안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바로 네가 발견한 거야. 이렇게 또 숟가락을 얹어. 이해 가셨어? 그 내용이에요. 자, 책 한번 볼게요. 양극선 실험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양성자의 발견 러더퍼드가 1919년 양극선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인 수소 원자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양성자라고 하자라고 된 거지. 됐니? 됐죠? 그리고 이제 러더퍼드가 또 한 건 또 하는데 보세요. 수소는 이런데 헬륨은요 2사예요. 헬륨 원자로 몇 번이야? 2번. 양성자 몇 개야? 2개. 전자 몇 개야? 2개. 근데 질량은 얼마 차지해? 4를 차지하지. 얘 질량 얼마 차지하지? 1. 얘하고 원자 번호는 몇 배 차이나? 2배 차이 나는데. 전하량도 핵의 전하량도 몇 배 차이나? 2배 차이 나는데. 웬걸 왜 질량은 몇 배 차이나? 4배 차이 나냐 이거야. 양성자는 이렇게 2배 차이 나밖에 안 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전하는 띄고 있지 않지만 핵 안에 전하는 띄지 않는데 질량은 차지하고 있는 누가 있을 것이다? 중성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4가 됐다. 라고 예측을 하고 중성자는 발견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전하를 안 띄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
근데 또 그것도 다 사람들이 찾아내죠. 1932년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실험 과정은 나오지는 않고요. 체드윅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중성자가 발견이 됩니다. 베릴륨 원자에게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실험에서 전하를 띄지 않는 입자가 방출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지. 됐니?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중성자까지 발견하게 됐습니다. 라고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이게 다야. 별거 없잖아. 괜찮네. 셈이 어려워요? 예. 태주 들었니? 진짜로? 보성 어려워요? 그냥 내용이야 내용. 내용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문제 풀릴 거다라는 얘기야.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네 공부 개빡세게 하면 되잖아. 됐어 그만해. 자 원자의 구조 갈게요. 자 결론이야. 싸울래? 그만해 이제. 자 원자의 크기와 구조와 크기라고 나와 있는데 야 걔는 어차피 계속 얘기해 봐야 답 안 나오는 애야. 스타일 자체가. 네가 계속 거기서 이렇게 껴갖고 이렇게 해봐야 좋을 것도 없어. 그냥 너는 그냥 네 사정만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만 얘기해. 그럼 어차피 네 주변에 있는 애들이 네 진성을 딱 알면은 뭐 다 네 편으로 들어오겠지. 걔가 뭐 혼자서 뭐 거시기 하든 뭐 그냥 김보성 되는 거지 뭐. 네? 김보성. 김보성. 잘생겼잖아.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저것도. 보자. 후딱 빨리 하고 끝나자. 원자의 크기와 구조. 희생 읽어봐. 지금 열에 찬 그 목소리로 한번 읽어줘. 그 새끼 생각하면서. 얘 이러면 안 돼. 그 새끼 생각하면서 하라고. 전하를 띠는 원자에게 중심에 있고 그 주위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운동하고 있다. 두 번째. 원자에게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오케이 또. 원자의 지름은 10 마이너스 10제곱미터 정도이고 원자에게 지름은 10 마이너스 15m에서 10 마이너스 14제곱미터 정도로 매우 작다. 엄청나게 작죠. 그러니까 원자 하나를 10만 등분해야지 원자의 크기가 된다라는 거지. 대략적인 비교로 표현한다면 원자의 지름이 200m 트랙이다라고 쳤을 때 거기에 2mm짜리 작은 돌덩어리 하나.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자하고 원자 핵차가 엄청나게 차이 나구나.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까 여기 이제 했던 것처럼 직진해갖고 그냥 지나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확률이 굉장히 낮겠구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원자의 크기는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매우 작다. 오케이, 알겠어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성질 좀 비교해갖고 갈게요. 자, 밑에 표 보시면 되면 돼요. 표만 보시면 돼요. 원자, 핵, 양성자, 중성자로 나눠져 있고 전자로 주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하량 비교되어 있고 상대적인 전하, 질량 비교되어 있고 상대적인 질량 쭉 나와 있죠. 28제곱g이었네요. 와우. 상대적인 질량 자체가 양성자하고 중성자에 비해서 전자가 1837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얘 주가라고 모여봐야 양성자는 중성자 하나도 안 된다라는 거지. 지금까지 발견된 게 한 115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원소의 종류가. 그래 봐야 115번에 해당되는 원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몇 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야. 115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115개여도 양성자 하나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지. 1837개가 있어야지 1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 원자량이나 질량수 이런 것들 따졌을 때 전자의 질량을 무시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두 번째 갈게요. 원자 번호와 질량수. 세 분 읽어주세요. 아니 원자 번호. 싸울까? DM 끊어. 쟤랑.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였죠. 우리 1단원에서 다 설명했던 내용이야. 1번 읽어주세요. 원자의 속에 들어있는 양성 S에 따라 원소의 성질이 달라지므로 네. 두 번 더요. 2번 더요. 원자는 양성자 수의 공격수가 같으므로 원자의 공격수도 원자 번호와 같다.
거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원자번호, 양성자수, 원자의 정자수 다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1단원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쉽게 끝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봅시다. 다행히 읽어주세요. 질량수. 요것도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자,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 그거를 식으로 표현한 게 71쪽에 나와 있네요. 원자의 표시라고 해서 원자번호는 원소기의 왼쪽 아래에다가 표시라고, 질량수는 왼쪽 위에다 작은 글씨로 표시합니다 라고 나와서 쭉 나와 있는데, 그러면 위에 숫자에서 밑에 숫자를 빼면 희승은 얼마 뭐예요? 질량수에서 원자번호를 뺀 값이 뭘 뜻해요? 중성자수를 뜻하겠죠. 그것도 미리 알고 있으면 쉽게 여러분들 중성자수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됐죠? 자, 시험에 거의 한 80% 정도 확률로 나오는 게 그 밑에 있는 동위원소와 평균 원자량, 평균 분자량, 요거 해갖고 확률 이용해갖고 계산하는 문제로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문제도 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추가로 프린트 주는 것도 많이 안 줄 테니까 그거까지도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요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 말고는 다 쉽게 나와. 이제 평균 원자량 관련된 문제. 평균 원자량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어쨌든 우리가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잖아. 동위원소가 뭐야? 원소번호는 똑같은데, 원자번호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서?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애들을 우리는 동위원소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 수소 원원짜리도 있고 수소 원투짜리도 있고 수소 원쓰리짜리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원자번호 1번, 얘도 원자번호 1번, 원자번호 1번이야. 그럼 양성자 다 싹 다 몇 개야? 한 개, 한 개, 한 개가 되겠죠. 전자도 몇 개야? 한 개, 한 개, 한 개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 아래 뺀 게 중성자수라며. 중성자수가 다른 거야. 얘는 0개고 얘는 1개고 얘는 2개 이렇게 되는 애들이지. 그래서 화학적 성질은 전자 때문에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전자 때문에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얘든 다 모든 수소가 다 화학적 성질은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가 다르냐면 중성자수가 지금 이제 얘네들이 다 이제 서로 다르는 거지. 요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동위원소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러면 얘네들의 원자량을 표시를 할 때 누구로 할 거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자? 원자량을 표시할 때 평균값으로 합시다 라고 하는 게 평균 원자량 개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자연 속에 존재하는 비율 X%, 자연 속에 존재하는 비율 Y%, 자연 속에 존재하는 비율 G%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쳤을 때 걔네들이 비율을 적용시켜갖고 평균값을 우리는 원자량 값으로 씁시다 라고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소 같은 경우는 평균값이 1.0079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요. 그럼 지금 우리가 평균 원자량을 쫙 봤을 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X, Y, Z 중에서 누구의 비율이 제일 높다? X 비율이 제일 높군요 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 값에 가장 가까운 질량수를 가지고 있는 애가 존재 비율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질량수 1짜리가 X%만큼 있고 더하기 질량수 2짜리가 Y%만큼 있고 더하기 질량수 3짜리가 Z%만큼 있어요 라는 거를 어쨌든 퍼센트로 나오는 거니까 100으로 나눠주면 평균 원자량을 구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고. 오케이? 제일 많은 예로 나오는 게 누구느냐? 염소예요, 염소. 염소는 17번인데 질량수가 35짜리도 있고 37짜리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나오기가 좀 가장 많죠. 가장 많고 얘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비교를 했을 때 17개인데 둘이 빼면 얼마? 18개. 둘이 빼면 얼마? 20개. 이렇게 차이 나가는 거지. 자연 속에 존재하는 비율을 보면 대략적으로 약 얘가 75% 정도 차지를 해요. 대략적으로 얘가 한 25% 정도 차지해요. 뭐 더 정확하게 우리가 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로 평균 원자량을 구하면 35짜리가 75% 차지하고 있고요. 37짜리가 얼마 퍼요? 2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1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또는 아예 100을 계산한 상태에서 넣어줘도 돼요. 35짜리가 0.75고요. 37짜리가 0.25예요. 이렇게 계산해도 된다는 거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35와 37의 사이가 있을 거 아니야. 사이가 있는데 얘가 대략적으로 4분의 3이고 얘가 대략적으로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35와 37을 몇 등분해서? 4등분 한 것 중에서 3에 해당되는 비율만큼 얘가 더 차지하고 있어 라고 표현해 주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그냥 대충 요걸 계산 안 하더라도 35.5 정도 되겠군요 라는 거를 우리가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원자량, 평균 원자량만 나오면 참 쉬운데 이게 어떻게 같이 나오냐면 HCl로 나온다고. 분자로 나온단 말이야. 뭐로 나온다고? 분자로 나와요. 얘 동위원소 이렇게 두 가지 가르쳐주고 얘 동위원소 이렇게 두 가지 가르쳐주고 오케이? 응. 그렇게 가르쳐준 상태에서 평균 분자량을 많이 물어본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요 친구의 비율, 요 친구의 비율인데 얘는 그냥 하나만 거의 1.0079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얘는 그냥 얘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해도 되지. 거의 99% 얘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얘는 질량수를 1로 보면 되는 거고 얘는 질량수가 35짜리와 37짜리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합쳐지면 분자량이 36짜리가 될 거고요. 이렇게 합쳐지면 얼마가 되겠어? 38짜리가 되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36짜리는 전체 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확률이 어느 정도 돼요? 이런 거 따져주는 게 나올 거다라는 거지. 근데 얘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친구만 따져주면 되겠지. 얘가 전체의 4분의 3에 해당되고 얘는 전체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렇게 비율을 따져준다면 얘도 4분의 3 비율이 될 거고 4분의 1 비율이 되겠죠. 얘는 그냥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확률을 따져주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또 뭐로 많이 나오냐면 CL2가 굉장히 잘 나와요. 뭐가 잘 나온다고? CL2가 잘 나와. CL2면 그러면 35짜리 37짜리 있고 35짜리 37짜리 있는데 CL이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요렇게도 될 수 있고 요렇게도 될 수 있고 요렇게 총 몇 가지가 나올까? 4가지가 나오겠지. 그럼 분자량만 비교하면 얘네 둘이 합쳐지면 70이 될 거야. 요렇게 둘이 합쳐지면 72가 될 거고 요렇게 두 개 합쳐지면 77이 되겠죠. 74가 되겠죠. 맞아? 문제에서 두 가지로만 있어요. 안 가르쳐주고서 분자량이 이렇게 3가지가 나왔어요. 라고 나오면 무조건 동위원소가 2개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분자량의 존재 비율 말고 값으로 나오는 것들이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왔어. 라고 친다면 무조건 동위원소는 2가지라고.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요 70짜리, 72짜리, 74짜리는 확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지. 35와 35가 만나는 거는 얘는 4분의 3 비율이고 얘도 4분의 3 비율이잖아. 얘는 얼마야? 4분의 1 비율이고 얘는 4분의 1 비율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얼마? 16분의 9에 해당되는 비율이 되겠죠. 얘는요? 16분의 1에 해당되는 비율이 되겠지. 나머지가 이제 72가 되겠지. 16분의 얼마? 6에 해당되는 비율이 되겠지. 이런 것들 계산하는 형태로. 할 수 있겠어? 풀어봐야 알지 뭐. 느낌은 알겠지? 희승아? 괜찮아? 세빈 괜찮아? 민정이? 뭐 본색? 다행히 오케이? 오케이. 요거 계산하는 형태로 문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같이 연결해 갖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내용은 끝. 그래서 문제 한번 쭉 풀어보시는데 어떤 문제가 그런 문제냐면 한번 볼까? 일단 16번도 평균 원자량과 관련된 문제고 17번도 평균 원자량과 관련된 문제고
18번도 평균 원전량과 관련된 문제고. 그죠? 자료 해석 문제에서도 있었는데. 자료 4번도 마찬가지로 평균 원전량과 관련된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꼭 해설지 봐도 상관없으니까 해설지를 봐서라도 최대한 니네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해 줄 때 모르겠으면 질문 꼭 하셔갖고 선생님과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갖는 게 무조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오케이? 남은 시간 동안에 책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걸 왜 들어?